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5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나서 국내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발생했고,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죠. 어제 5시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정사 세 번째 탄핵 소추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부로 이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가 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은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이 전개가 될지,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가결이 되느냐, 이제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양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번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1번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대한 흐름이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제 탄핵안 가결은 국회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 그죠?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결이 빠르면 이제 2달 혹은 느리면 90일 그 이상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전까지 그 판결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180일이라고 한다면 내년 이제 6월 정도고요. 90일 정도면 내년 한 3월인가요? 네, 그 정도가 되고 60일이면 2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가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제 대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선에 대한 방향이 있고,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 한번 이제 국회와 이 정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기각이 되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포함한 그런 이 에너지 사업에 힘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정쟁에 대한 그런 이 대결 구도가 더 심각하게 치닫을 수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작년이었죠. 올해 4월이었죠. 그래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정쟁은 치열하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선을 이제 새로 할 텐데요.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네, 그러한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꼭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온다, 혹은 그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출신의 이제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된다면 이제는 대통령을 떠나서 국회에 190석 정도죠. 네. 정도의 그런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이제 많이 꼬인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탈자가 생긴다면 지금 의석수도 200석 가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안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력 사업인 이제 원자력 사업을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사업이 과연 어떻게 이제 힘을 받을 것인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앞으로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간 이제 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쪽에서 이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뭐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고부터 줄곧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게 뭐 검증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폄하, 그 다음에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진욱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 체코 원전이 24조면 비용 빼면 대박 아닌 쪽박 사업이다. 덤핑 수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불과 이제 몇 달 되지 않은 10월입니다. 그래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가 자금을 조달한 한 기를 뺀 나머지 3기 건설비를 한국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등을 빼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경쟁사보다 30% 낮은 그런 이제 덤핑 수주 논란이 UAE에도 있었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로열티 비용과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공격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수출을 좀 이제 검증을 넘어서 거기에 대한 덤핑에 대한 의혹을 계속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덤핑에 대한 의혹을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덤핑 수주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을 이제 본인들이 제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 해결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를 시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웨스팅하우스를 컨트롤을 하든 아니면 지금 이제 임시정부와 힘을 합쳐서 웨스팅하우스를 좀 이제 협상을 시도를 하든 그렇게 이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뭐 원전 예산안 몇 개 통과시켰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동안 한 행보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민주당의 이 박지혜 의원이 이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에 대한 싸움은 시민들 요구에 대한 귀 기울이면 답이 나온다라고 8월 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영업인재 1호였거든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도 이분 얘기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을 보면 CF100은 원전 산업 부흥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흐름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백은 기후는 곧 경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 기 혹은 2기를 더 건설할 수 있다. 진정한 기후 위기에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했고 원전 중심으로 한 CF100의 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 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리백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전 세계의 흐름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해서 국회가 더 이제 관여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를 지금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산업 직접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뭐 산단 태양광 활성화 등 이러한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이 에너지 정책이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하나 더 살펴보시면 이 이재명 대표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차 계획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목표를 대폭 감축을 했는데 세계 추세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11차 계획에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다. 상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앞으로에 대한 방향도 이러한 기류에 맞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몇 달 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AI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 주장했던 얘기들을 그리고 당이 추진하던 그런 에너지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산안을 뭐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여기 이제 야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 막대한 지원이죠. 네, 엄청난 지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탈원전 추세에서 이제 친원전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친원전이라고 해서 비율을 뭐 50% 이상 뭐 그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사용이 필요하구나라고 얘기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본인들의 국가들의 그런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기저에너지원 일부를 마련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 원전 제조 기술이 뛰어난 국가들 위주로 신규 이제 개발을 하거나 차세대 모델을 개발을 하거나 혹은 대규모 수출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정부에서 좀 많은 지원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이 건설이 새로 계획된 그런 건설 계획이 담겨서 기대가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이 미지수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고요. 혹여라도 이제 저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다시 이제 이 원전 쪽으로 탈원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대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이 제조 시스템이 원전 제조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이었고 특히 이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력이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이제 이 기술자들이 용접 기술사라든지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사들이 돈 되는 쪽으로 이제 다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리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곧 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몇 년간 이제 진행이 됐고 싹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국내 시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해외 시장에 대한 확실한 활로를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라든지 혹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SMR로부터의 엄청난 이제 수주를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논점을 그죠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는 또 몇 달이 남았습니다. 그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하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이 종목을 넘어서 이제 전체 시장으로 관점을 넓혀서 보게 되었을 때는 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환율이겠죠. 그래서 이 환율이 급등을 했었고 그 급등 이후에 다시 가라앉지 않고 계속 상방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1434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계엄령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치솟았던 게 좀 떨어졌다가 상방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지느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찌감치 이 환율은 이전부터 서서히 밀어붙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비상계엄 때문에 이 환율이 좀 더 빠르게 치솟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환율에 대한 상승은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지금 국내에 대한 정쟁 상황, 정치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도 고금리를 펼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도 사실상 이제 고금리를 펼친 상황입니다. 이게 왜 됐느냐? 미국이 고금리를 바짝 올리니까 한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도 다 같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금리를 올리니 경기가 침체가 되기 시작해서 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도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이고 있죠.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소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고금리를 펼쳤는데 경기가 강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바짝 높이니까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으로 이 자금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활성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미국 증시라든지 뭐 비트코인 이런 시장들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받는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제 많은 자금이 이탈하는 이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환율과도 좀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채권 금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는 4.3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올라서 4.4%가 되었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채권을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보장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이자율 있죠. 4.39%의 이자율을 10년 동안 붙여줍니다. 그럼 웬만한 지금 은행보다 미국 국채의 이 이자율이 높고요.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으로 돈이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냥 수익률만 따졌을 때, 이자만 따졌을 때 미국의 이 자산이 계속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국채는 어떨까요?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67%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서 2.67% 이자를 받겠습니까? 4.4%의 이자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저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이미 한국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우려사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12월에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기준금리를 내린다는데 이게 올라가죠. 이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기준금리 내리면 우리나라는 또 계속 따라서 내리고, 그럼 계속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이 시장 금리가 벌어지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년 동안 거의 4% 이상, 그죠? 여기서 유지를 했습니다. 4에서 지금 4.6%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근데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3.6 고점을 찍고 쭉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1% 떨어졌거든요. 한국은 시장금리가 1%가 떨어졌는데 미국은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이 상방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면 당연히 예산안이 제대로 이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환율이 저 시장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계속 달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그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한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쓰거나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 거고, 결국에는 이 국제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판단을 했을 때 얘네들 좀 좋지 않네. 그러면 성장률, 내년 성장률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이 국내 정쟁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 해도 저는 지금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지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좀 가속화가 되면서 더 리스크가 커진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2025년에 상당히 큰 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제가 영상에서 정리했듯이 미국 시장도 그렇다고 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 시장도 정부 차원의 그런 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더 발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1년에 발생하는 이자만 2천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히 내년에 미국의 이 부채가 좀 많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옐런이라는 이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부채 발행을 단기로 지금 집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정부 쪽만 해서 7억 달러, 7조 달러죠. 7조 달러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걸 이제 과연 뭘로 막을 거냐. 장기 채권으로 돌리거나 할 텐데, 그 장기 채권을 그렇게 많은 규모의 채권을 돌려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도 협상을 할 텐데, 또 한도 협상을 하면 계속 그 부채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부채를 찍어내야 되는, 점점 이제 부채가 부채를 막는 그런 버블과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 금융위기가 항상 어디서 왔느냐? 부동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7년 때도 부동산발 위기가 왔었는데요. 특히 내년이 부동산에 대한 부채가 만기가 크게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상당히 큰 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고요. 국내 시장도 어렵고 해외 시장도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직무 정지가 되었고, 뭐 그 이제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민주당 쪽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 지역화폐, AI 전력 시설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뭐 묘수를 내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되고, 예산안이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세금을 엄청나게 늘리던가, 혹은 우리나라의 한국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 원화가 시장에 풀리는 순간 달러의 강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미국의 지금 이제 고금리 정책이 섣불리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CPI 지표와 P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혹은 이제 PPI 지표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곧 FOMC에 대한 회의가 나올 텐데요. 파월이 점도표 발표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17일인가요? 그때 발표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전면 수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0.25% 내린다고 지금 시장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내년에 얼마나 내릴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것을 줄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환율은 계속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우리나라 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내년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선택으로 상당히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였고 그 뒤에 이 대안도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상황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상황이라고 하려면 웨이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금 진행이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중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이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인력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접근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FOMC에 대한 시장 발표, 내년에 과연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 여부. 지금 다행히도 일본이 금리를 당장은 올릴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본도 감지를 하고 있고 섣불리 금리를 올려서 좀 이제 혼란을 주기보다는 적절하게 유지하자라는 이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는 일본은 금리를 좀 보류를 하겠지만 올해를 보류했어도 결국에는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일본도 서서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 그래서 계속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찾아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면 다른 국가들, 일본과 미국은 계속 이제 경기가 괜찮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일본은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양방향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가 나오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뭐 원자력에 대한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원래 12월 달에 그 해상풍력에 대한 이 가능성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LNG에 대한 가스터빈도 상당히 크게 내년에 사우디 시장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대형 원전보다도 이제 SMR에 대한 빠른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당분간의 그런 이 호재 소식은 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미국과의 그런 협력과 그다음에 사우디 쪽의 LNG 수주라든지 국내 수주,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대규모 수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제 원자력을 제외하고도 좀 이런 펀더멘털이 살아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업에 대한 영위성이 있다, 지속성이 있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도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여기에 이 원자력까지 더 기대를 하고 총 4개를 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전보다는 좀 깎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도 좀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12월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흘러갈 것 같고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가봐야지 대충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이 분석 위주로 좀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성장성이 보인다면 그것을 또 집중적으로 파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런 이 제조업 상황도 지금 딱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